자, 지방지역 시험 보시느라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윌비스 공무원에서 우리 6월 18일 날 시행된 지방직 9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과 난이도 및 앞으로 유의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지방직 9급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떤 형태로 변별력을 요구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행정법 총론 총평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난한 난이도였다. 그리고 아주 신경 써서 세련된 출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난이도는 같은 지방직 비교했을 때는 작년 지방직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요. 근데 우리 4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이 그 사례형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면서 굉장한 난이도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어려우면은 이제 사실은 공무원 시험의 본질을 좀 벗어날 정도로 난이도 높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자, 국가직보다는 이제 쉬웠고 작년 지방직보다는 어려운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그동안 쌓아왔었던 지방직의 출제 경향에 비하면 올해 지방직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였는데, 이 국가직이 워낙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를 감안해서 준비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합격자 평균은 90 내지는 좀 거칠게 잡더라도 최소 85 이상, 90 정도는 충분히 기출문제를 잘 소화하신 분들이면 무난하게 소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출제 형태로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해서 틀린 걸 3개씩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었는데, 그 지문이 각계 OX로 보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 높은 지문들이 있는데, 답을 고르기에는 또 기출문제집에서 많이 반복되는 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 2개 정도를 이제 틀린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직에서 이례적인 출제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방직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국가직처럼 4문제는 아니지만 기존의 10년 사이에 1문제 내지 2문제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번 지방직에서도 사례형 문제가 3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변별력을 가리는 상급 난이도의 세련된 출제가 앞으로 경향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문제 중에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최상급 난이도의 문제가 쟁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라고 해서 뻔한 내용인데, 기존의 기출에서 커버되지 않았던 판례가 대놓고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른바 만점 방지용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례형 문제 3문제가 변별력 있는 주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정답으로 확인되는 지문들이 그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그 판례 말고는 전부 다 기출문제집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지문들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다. 대신에 기출문장이 똑같은 표현 그대로의 답습이 아니고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데 표현은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을 전혀 생각 없이 그대로 반복만을 하시던 분들은 생각보다는 좀 국가직보다도 더 안 나올 수 있었고, 기출지문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었으면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론은, 자, 단순하게 양만으로 이제 바르는 그런 형태의 공부법은 앞으로 지향하셔야 될 것 같고, 의미는 같으나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익숙해지시는 게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신 판례 지문은 생각보다는 거의 없었던 편이니까 역시 무난한 난이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기본기를 정확하게 반복 연습하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역시 객관식 행정법의 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이 알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덜 헷갈려야지 맞힐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객관식 법과목의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부터 우리 쟁점과 정답 지문 위주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행정작용편의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우리 법령에서 자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위임을 요구하더라도 구체적 위임을 요구하는 건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무난한 내용이고요. 자, 불용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 그럼 처분 기준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인데 외형은 불용, 시행규칙의 형태로 담겨져 있다. 그럼 결론은 시행령에 들어있는 제재 처분 기준은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 우리 판례가 불형에 들어있는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취급하니까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평이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 지문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고시가 법령의 수권, 법령을 보충,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면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많은 나오는 거고요. 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럼 하자 있는 행정입법인데 행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어서 하자 있으면 그때부터 무효밖에 없다. 전부 평이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자, 두 번째, 우리 행정행위의 부관. 반드시 100% 나오는 주제죠. 행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다. 그러면 행정처분과 부담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니까 공법관계예요. 근데 공법관계 하자가 있다고 해서 부담의 이행인 사법상 행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입니다. 자, 2번. 자, 부관의 사후 변경도 예전 유명한 판례가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드린 내용이에요. 자, 사후 변경,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면 당연히 사후 변경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이 되죠. 법에 근거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사후 변경 인정됩니다. 자, 3번이 우리 사법관계의 도피라고 해서 실제적 관련성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이다. 붙이게 되면은 실질적 관련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공법상 일반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법상 일반 원칙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법관계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공법상 원칙이 사법관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유명한 판례가 있죠. 넓게 보아서는 법치행정 원리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맞는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사용수익 허가. 그럼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관 중에서는 부담만 독립해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담 이외의 부관은 그 어떤 것도 독자적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우리 많이 보는 내용이죠. 정답이 4번이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른바 킬러 문제 되겠습니다. 만점 방지형 문제이고 특히 이제 디귿번이 기존의 기출에 없던 내용인데 보시면은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봐도 이제 포인트가 여기에서 이제 정답이 갈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는 엄청 평이한 주제죠. 우리 판례가 재량행위로 취급한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운송사업 면허, 특허사업이니까 재량이고요. 자,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도 이름만 허가이지 특허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에요.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게 국민의 자유일 리가 없기 때문에 원래 아무도 못하는 거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옛날에는 귀화 허가, 요즘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전부 다 설권적인 처분이고 재량이다. 그럼 이제 디귿번에서 이제 정답이 갈리는데 포인트는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신분 보장이 되는 게 가장 장점이죠. 따라서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 그러면 당연히 복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에 대한 복직 명령. 이거 법에 없는 이유로 거부 못한다. 왜? 신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재량이 아니고 이른바 기속행위다라는 이제 판례입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이게 내용의 난이도를 떠나서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것이면 그 어려운 내용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존의 기출에 없는 내용이면은 이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당혹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디귿번을 뺀 나머지 이제 3번이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우리 행정 절차도 반드시 한 문제. 그리고 절차의 하자라든가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전통적인 영역이죠. 자, 여기에
20년도 선거부는 아니고 이제 3개년 최신 판례로 들어온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세련된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거의 슈퍼 판례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절차법에 계약이 규정도 없고 성질상 계약은 처분이 될 수 없으니 행정절차법 23조라고 하는 처분의 이유제시 규정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유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불문법상 일반 원칙에 당연한 내용으로 이유를 들어주면 됩니다. 자, 2번. 자, 이게 3개년 최신 판례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자,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를 상대적, 비교 대상이 있으면 법률에서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비교해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게 수치로 계량하는 게 아니고 성질에 비추어 봐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되고 어떤 사람이 하자가 있나를 심사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고 다 괜찮은데 비교해 보니까 이분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 고도의 재량으로 봐요. 이른바 양으로 재는 게 아니고 성질을 비추어서 판단하는 정성적인 평가다라는 걸 쓰고 있는 판례예요. 그럼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 제청했으면 그로써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잘할 것 같다. 그 정도 되면은 구체적 이유 제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배제하는 내용이면은 이유 제시 의무가 더 강화될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더 잘할 것 같다. 더 탁월하다. 너도 잘하지만 이런 식이니까 이 정도만으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거 틀린 지문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좀 현혹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워낙 뻔한 게 있기 때문에 3번을 보면은 2번에 좀 눈길이 가더라도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외제 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관련된 인사조치인데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경우죠.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안 되는 적용 배제 대상이에요. 정답 바로 3번입니다. 자, 4번. 자, 과세 처분하는데 법으로 규정했던 과세 표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이게 보통 판례가 세액 산출 기준이 쓰여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처분 자체의 절차상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대신 절차의 하자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가 원칙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 틀린 거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법원 중 불문법원 중에 행정의 위협 가능성을 높여주는 불문법 원리, 일반 원칙 판례들 한 문제 꼭 나오는 영역이죠. 자,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비례 원칙,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죠.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자,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전부 다 법치효과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취급하는 걸 금지한다. 이른바 자의금지 원칙이죠. 근데 위법인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그럼 일단 반복되는 관행이 있으니까 자기구속의 원칙을 도출시켜 볼 수는 있는데 이 관행이 위법인 경우에는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자기구속력도 없다는 거예요. 니은번 틀린 내용이고요. 자, 디귿번. 자,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발견 못하고 임용했다가 나중에 임용 당시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론은 이러한 의미의 임용 취소는 과거에 했었던 임용을 외형적으로 없앤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작업이지 임용이 효력이 생겼다가 취소에 의해서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임용은 효과가 발생한 적도 없다라는 무효를 확인하는 편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도 없고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심지어는 시효소멸의 대상도 아니다요. 유효였다가 없어지는 게 소멸이지 이건 소멸한 말을 쓸 수가 없는 효력이 발생 적도 없고 영원히 효력이 없다라는 무효 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효인 행위는 첫 번째, 법률상 부존재하는 거니까 믿을 거리 자체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명백백한 하자이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왜 너만 믿었다고 주장하느냐. 결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이 없다예요. 자, 우리 1번 쉽죠? 우리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주택사업계획 승인할 때 부담으로 부과했다. 그럼 부담결부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기억번하고 우리 1번, 2번이 맞는 거 정답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우리 행정행위 몇 문제 나오느냐? 3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보통 출제가 되는 단일 정점에서 가장 행정법의 상징이라 마찬가지죠. 자, 옳지 않은 거. 우리 거의 98% 확률로 우리 행정법 총론은 대물적인 허가를 물어보죠. 건축허가 역시 대물적인 허가다. 그럼 물건이 허가의 심사 요건이다. 허가는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결론은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하지만 그럼 나머지 대인적인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역시 인적상 확인만 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맞고요. 횡단보도 설치, 우리 일반 처분의 대명사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처분성 있고요. 단 이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인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해주는 내용은 횡단보도 설치 근거법률인 도로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 상인들의 원고 적격은 부정됐지만 처분성은 인정된 사례로 우리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국유재산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징수 기속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과징수 전부 다 기속행위가 원칙이에요. 자, 정답 쉽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공공물건의 사용권을 설정시켜주는 특허의 대명사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 해제의 처분이다. 허가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설정시켜주는 특허가 원칙이에요. 자, 7번도 우리 정보공개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기존의 기출에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얼핏 보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니까 X 같지만 이거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고 이게 공개 청구권자가 이걸 봐야지 내가 이러한 이익이 생긴다. 그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청구권자는 이해관계 불문하고 단체가 청구권자 되는 경우에는 설립 목적도 불문하고 심지어 행정 감시를 위한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도 허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2번. 우리 회의록 나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출제가 됐던 판례들은 전부 다 비공개 판례였습니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이거 공개가 되면 회의할 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제일 많이 했나 라고 노출이 되어서 보복이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비공개 대상으로 본 유명한 판례죠. 정답 바로 2번이고요. 자, 3번. 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예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 자체에서 일단 공개 청구 들어오면 공공기관은 공개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이 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 안 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는 기속행위일까요? 재량행위일까요? 당연히 이제 기속행위죠. 따라서 보여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예외예요. 그럼 예외는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공공기관이 왜 보여줄 수 없는지 비공개 사유를 본인들이 주장 증명해야 되고 자, 정보공개법 1번부터 9번까지 그게 법정 비공개 사유예요. 법이 없는 이유로는 거부 못하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입증책임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4번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그럼 청구권자가 증명해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얘네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되는데 자, 한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목록을 공표할 때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이유로 폐기해서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공공기관을 증명한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8번 우리 처분의 위법성 보통 행정행위의 하자로 이제 표현되는 역시 전통적인 쟁점이에요. 자,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불복 여부를 안내하는 게 이제 고지라고 부르죠. 근데 고지 자체가 뭐 알리는 통지, 처분인 것도 아니고 특히 고지 의무를 이행 안 했다. 불고지 또는 오고지.
근데 그거 자체가 처분의 절차하자로는 안 봅니다. 따라서 오고지 불고지만을 이유로 처분이 위협이 된다. 1번이 바로 틀린 거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은 별도다. 그래서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 나왔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의 배상 판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국가배상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행정 절차 부분이 한 문제 더 나온다라고 한 내용이죠. 절차의 하자입니다. 판결의 기속력과 연결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절차의 하자로 취소될 수 있지만 기속력은 주문과 판결 이유에까지 미치는데 이유에 나와 있는 게 절차의 하자예요. 그러면 이제 절차를 보완, 이게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절차의 하자는 보완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럼 내용은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이건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 유효한 재처분이니까 허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4번은 보통 기본 강의 때 이제 말이 복잡하면은 싼 놈이 치운다, 당연하겠죠. 권한 없는 행정청이 무권한의 위협인 처분합니다. 그럼 내가 했던 거 잘못된 거니까 내 스스로 없앱니다. 라는 직권 취소 통보 권한도 역시 싼 놈, 그 놈이 하는 것이고, 원래 적법한 권한자에게 취소권이 기속되는 건 아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A가 권한자인데 B는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닙니다. 근데도 B 이름으로 처분이 국민에게 나갔으면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B가 내 이름으로 예전에 했던 거 내가 없앤다 라고 해야지 사라졌구나 라고 안심하지, 이걸 적법한 권한을 가진 A가 직권 취소한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또 뭘 했었나? 라고 헷갈릴 수 있고, 얘 이름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싼 놈이 치운다. 그래서 이 무권한의 행정청이 직권 취소권도 가질 수 있고 항고성의 피고도 역시 무권한의 이 행정청이다. 그런 논리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 양도 양수됨에 따른 지위승계 문제도 우리 사례형 문제로도 잘 나오는 영역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자, 종전 영업자 전부 다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당연히 당사자니까 안 좋은 효과예요. 당연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 특허 사업 사고 팔 때는 알리고 수리 정도가 아니고 인가를 받아야 이들의 양도 양수 계약이 유효로 완성이 돼요. 그렇더라도 양도 양수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면허 취소 사유,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얼마든지 양수인에게 면허 취소라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른바 제재 사유의 승계라고 해서 유명한 쟁점이죠. 3번, 영업 양도가 무효다. 근데 이거 지위승계 신고 수리니까 우리 판례가 이례적으로 사법상 양도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항고소송으로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자, 4번.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즉 가게를 실제 비워주고 새 주인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위승계 신고나 아직 수리가 있기 전이면 여전히 공법상 명의자는 양도인이 여전히 허가 명의자예요. 그러면 양수인이 실제 위반 행위했지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전부 다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에게 귀속이 돼요.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이고 공법상 책임자, 그리고 실제 위반자는 양수인. 그럼 형벌과 구별되는 행정상 제재의 가장 큰 특징이 현실적 행위자를 문제 삼지 않고 법상 책임자에게 행정상의 제재가 나간다. 그래서 양도인이 행정적인 책임으로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라는 제재가 나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양수인이 다툴 수 있는 원고적 격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는 갑은 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버스회사가 멈추게 되면 국민들 발이 묶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변형적 의미의 과징금이죠. 옳지 않은 거. 자, 과징금 역시도 주소가 금전상의 제재이고 이게 이른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나옵니다. 그럼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들은 전부 다 과거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인데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갖죠. 자, 행정상 제재입니다. 과징금. 따라서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상 책임자이면 과징금 제재 대상 된다. 당연히 행정법의 특징이고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답은 쉽습니다. 2번. 자, 형벌과 구별되는 행정상 제재의 특징. 과태료를 제외하면 그 어떤 제재도 고의과실 요구 안 해요. 그래서 고의과실 없는 경우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고 고의과실 가리지 않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자, 과징금 부과 처분도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있고요. 4번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과징금 부과처는 위법이면 재량의 일탈 남용을 이뤄 법원은 전부를 취소 판결할 수밖에 없고 일부 취소 판결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보여주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11번은 우리 이제 행정구제 중에서 돈으로 구제받는 대명사, 국가배상제도죠. 맞는 것 찾기입니다. 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직무에서 개인의 이익도 직접 보호하는 성질이 있어야 피해자가 당한 손해가 법률상 이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익보호성이 없으니까 직무 내지는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국가배상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국가배상 요건 중에서 국가의 비권력적인 작용, 당연히 직무에는 포함이 되죠. 유일하게 사경제적 작용만 직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조금 기존의 기출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 표현인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건 경과실의 불법행위 공무원은 자기 개인 책임, 구상 책임 안 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없는데 경과실의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했으면 결론은 국가는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이제 경과실의 공무원이 도리어 국가를 상대로 내가 대신 물어줘서 네가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봤으니까 정산하자라고 구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선의의 변제라고 보니까 자,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럼 피해자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까 어때요? 본인의 손해를 다 배상받은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채무를 면제받는 꼴이 되니까 내 덕분에 네 빚이 없어졌지 정산하자라고 구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 자,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어도 국가배상법 5조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쉬운 판례죠. 12번. 자, 양벌 규정 나오게 되면은 주소가 행정 형벌입니다. 이때 사장님을 처벌하는 건 원래 형벌은 실제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고 고의과실을 요구하는데 자, 사장님까지도 처벌하는 건 월급 준다는 명목하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영업주에게도 처벌할 수 있어요. 대신에 형사법의 대원칙상 영업주도 독자적인 선임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돼야 되는 과실책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분리된 형사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자, 통고 처분은 범칙금 납부죠. 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이거는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왜? 통고처분은 돈 내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기한 내 이 돈 내시면 끝내드릴게 라는 안내문이에요. 따라서 기한 내 돈을 안 내면 통고처분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되어서 발생돼 있는 범칙금 명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정적인 해제 조건이죠. 근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가 있어요. 처분성은 없죠. 왜냐하면 고소고발에 의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특단의 구제 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과태료 부과 역시 과태료 부과는 이제 돈 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범칙금처럼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자, 불복은 서면을 합니다. 이 제기만 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니까 이제 과태료 재판으로 이제 통보되게 돼요. 따라서 여기도
별도의 구제장치가 있다. 그럼 항고송의 보충성. 두 번째, 취소 판결로 효력을 없애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도 효력을 이의제기만으로 상실시킬 수 있으니까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이 이제 기존의 기출에서 한 번, 두 번 정도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잘 안 보시는 판례인데 워낙에 확실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어그로 끌리면 안 돼요. 자,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식의 이제 재판인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처럼 신뢰부의 원칙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했었던 과태료 부과 처구의 위법적을 판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법원이 직접 하는 제재 처분이고 법원의 재량 행위예요. 따라서 행정청이 했었던 과태료 부과하고 사건은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겠지만 액수가 꼭 행정청이 했었던 과태료 부과와 같거나 낮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행정청이 과태료 10만 원 내라. 이의 제기해서 과태료 재판 갔더니 법관이 왜 이런 쌀데기 없는 거로 일을 만들어? 라고 기분 나빠서 20만 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그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액수가 더 커졌다. 이런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고 그런 걸로 항고,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 안 되는 게 과태료 재판이다. 이 의미 자체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쉬워요. 정답이 3번. 자, 13번도 우리 행정상의 강제집행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주제죠. 특히 대집행에서 최근 3개년에 등장하자마자 매년 나오고 있는 거. 별도의 집행권은 없더라도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대집행 권한 속에서 저절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 사건. 워낙 유명하고 나가서 철거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우리 국유재산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이 준용되는데 이 사안은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안 하고 있으니까 국가의 위치를 대신해서 사인이 하는 거니까 결국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특이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우리 국공유. 강제집행 파트에서 문장 첫머리가 국유 내지 공유로 나오게 되면 결론은 뭐다? 행정상 강제집행이 다 돼요. 일반 재산, 행정재산 가리지 않고 성문법에서 다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가능하고 이 대부료 지급, 징수를 위한 거는 전부 다 행정상의 강제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하는 건 허용이 안 되겠죠. D번 X고요. 자,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사건. 공법상 의무로 왔는데 이거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됩니다. 맞는 거 찾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이 1번. 디귿 리얼은 X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우리 공정력과 선결 문제. 유명한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자, 무효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위법성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단 행정처벌의 효력을 부정하는 건 민형사법원이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취소송을 접수받은 수소법원이 할 수 있다. 자,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럼 민사법원은 무효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반환 판결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제기합니다. 이건 돈 달라는 소송이니까 직무집행인 처분의 위법성은 독자적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공무원 직무에 취소 사이에 하자 위법성이 있으면 결론 배상 청구 인용할 수 있죠.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성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다 가능해요. 자, 3번은 우리 죄 나오고 있으니까 형사법정이에요. 그럼 명령 위반 죄인가 아니면 무면허 무슨 죄인가 그걸로 찾는 거죠. 무면허 수입죄. 그 면허라고 하는 허가 효력이 무효 확인되거나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지금 속여서 받은 정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가 아니면은 잘 쳐줘봐야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일단 유효이니까 유면허이지 무면허 수입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4번도 영업 허가 취소 처분 당하고 나서도 계속 영업하니까 자,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가 되었으니까 이게 이른바 무허가 영업 죄입니다. 이때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되면 이른바 취소의 취소. 그럼 앞에 있는 수익적 원처분인 허가는 처음부터 있던 걸로 부활하게 되니까 이제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무허가란 말을 할 수가 없죠. 허가가 애초부터 쭉 있었던 걸로 소생하니까 이분은 무허가 영업이 아니고 허가를 계속 가지고 있던 꼴이에요. 따라서 무허가 영업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죄다. 그래서 공정력과 성결 문제에 관한 우리 세련된 내용입니다. 자, 15번도 우리 기타 행정 작용편에 요즘 공법상 계약 그리고 이제 행정지도 쪽 잘 나온다 그랬죠. 자, 맞는 거 찾기입니다. 자, 이른바 공공계약, 사업상 계약이에요. 그럼 사법연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번도 우리 선배 수험생들 여러 올렸던 유명한 지문이에요. 국립이니까 공법관계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이름처럼 계약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특허 처분이에요. 자, 공법상 계약이면은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 4번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 재형적인 사업상 계약. 맞는 거, 4번은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취소소송의 판결, 판결의 종류, 판결의 효력 이런 걸로 보통 행정법 총론이 사실상 마무리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데 인용하는 게 공공복리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16번의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 판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별도의 취소, 직권 취소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죠. 판결만으로 처분은 이미 소멸돼 버린 거예요.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판결의 형성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우리 재작년에 기출문제에서 사령 문제로 바로 언급됐던 내용이죠. 자, 공사중지명령 사건이고 공사중지명령 취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는데 기각 판결이다. 기속력은 없지만 기판력은 있죠. 그럼 기각이니까 공사중지명령 적법성에 기판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어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기판력이 문제예요. 자, 취소 판결에서 인용 판결 나왔습니다. 위법이라고 판단된 처분 사유, 기속력이 미치는 처분 사유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면 전혀 별개의 새로운 사유니까 이런 건 기속력, 기판력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당연히 처분 당시의 사유를 가지고 종전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재처분이에요. 자, 17번, 그다음에 18번, 19번 전부 사례형 문제 시리즈입니다. 자, 행정청이 갑에게 처분하니까 갑이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가 B, 행정청이 피청구인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을 내립니다. 근데 기각재결이니까 인용재결이 아니라서 기속력 없고 재결은 원래 기판력이 없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을 살려놔야 된다라는 의무를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청이 기각 재결 이후에도 직권 취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심판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자,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 그럼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가능하죠. 단 취소 명령 재결은 현행법상 안 됩니다. 자, 청구인이 만약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데도 인용하는 게 공공내에 크게 위배된다. 그럼 기각할 수 있는 재결. 이게 사정재결인데 사정재결은 취소 심판 그리고 의무행 심판에서 돼요. 근데 무효확인 심판은 사정재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포인트가 있고요. 자, 심판위원회 재결에 고유한 여부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재결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는 예외이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행정심판은 재청구 금지의 원칙. 자, 18번. 자, A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은 숙박업자 갑께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영업정지 처분이 쟁송의 대상. 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거부처분 당한 을이 또 거부처분 취소 쟁송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번. 영업정지 처분 사례입니다. 집행정지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함에 있어서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가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죠. 즉 각하가 아니어야 된다.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건 집행정지의 당연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하고 청구의 적법성 잘 구별하자라는 거 우리 훈련 많이 했어요. 자, 날짜 많이 찍혀 있으면은 전부 다 페이크다. 제소기간에 기산점 나오게 되면 뭐를 찾는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찾으면 돼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그 4월 2일이 나와야지 1월 5일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자, 3번. 의무이행 심판이니까 허가 내줘라 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인용재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분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뒤에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쟁송 끝난 뒤에 하는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 근데 이거는 판단자들은 바쁘니까 판결 재결 내리면 다 잊어먹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누군가 고자질해서 일깨워줘야 되니까 이거 직권으로 안 되고 원고의 신청. 심판이니까 청구인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게 직접 처분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이름 비슷하지만 직접 처분이 아니고 임시구제인 임시처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신청으로도 되고 직권으로도 돼요. 이건 심판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근데 마무리 뒤에 나오는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는 직권으로 되지 않는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 확정되었어요. 거부가 사라진 거죠. 근데 기속력 위반에 다시 거부하게 되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는 거부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상 없는 건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때는 재처분 안 하고 있으니까 간접강제 신청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구조를 확실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게 포인트죠. 자,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합을 만들고 하는 방식이에요. 통상적인 내용이고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특허죠.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자, 그럼 재건축 관련해서 특허 받은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공법관계예요. 공법인이니까.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 아니에요. 이건 총회 의결에 불과하고 처분성 없는데 이제 인가를 받으면 완성이 되어서 우리 판례는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처분성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이제 항고서로만 다툴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다 안 채워졌는데 빨리 하고 싶으니까 신청 들어가서 나온 사건인데 자, 관리처분 계획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정답이 이제 1번 되겠습니다. 이때 관리처분 계획 이 자체가 처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분 나온 이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기획하고 디귿번. 자, 사례를 보고 기획과 디귿의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기획은 특허인데 디귿번. 요게 인가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불과하죠. 양자의 성격은 다릅니다. 자, 니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관리처분 계획 안을 다투는 건 공법관계에서 처분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이에요. 민사 아닙니다. 3번. 리을에 대해서 다투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완성된 요 자체가 처분성이 있어요. 디귿번, 리을번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3번이 맞고요. 4번.
여기를 다투려면 항고송이니까 누구를? 처분 명의자. 그러면 구청장. 인가를 다투면 인가를 내준 구청장이겠지만 이거 보충의 인가가 아니고 인가로 완성된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처분성이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자기 이름으로 행한 공공법인 조합이 이제 피고가 되면 돼요. 리을 4번도 X이고 맞는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쟁송이라고 해서 심판과 소송, 우리 전형적인 주요 지문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옳은 것은 자, 심판의 재결입니다. 기판력 인정 안 돼요. 기판력은 판결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당사자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이 끝판왕이 돼버리니까 소송으로 가봐야 법관이 다른 판단 못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고 무효 선언을 구하는 결국 취소송 제기니까 소송 요건 제소기한 제한이 당연히 요구가 돼요. 자, 3번 어려운 내용이죠. 자, 거부가 처분성이 있기 위해서는 거부가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해야 되고 자,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이건 역시도 처분성이 있다라고 해서 항고성의 대상적 격을 넓게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결국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심판 제기 기간에 관해서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았다. 이게 오고지예요. 그러면 그 잘못 제기되었지만 국민은 믿기 마련이니까 그 긴 기간 내에만 심판 들어오면은 적법한 심판 청구로 쳐져요. 단 이건 심판 기간을 제대로 통지 못한 거지 이게 소송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심판 청구하시면 되시면 잘못 알렸어요. 그럼 그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 보면은 허락해 주는 것이지 심판도 안 하고 그냥 180일 이내라고 해서 소송을 들어오게 되면 그건 당연히 각하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행정심판에서의 불복고지를 잘못한 경우니까 소송할 때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4번이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2년 6월 18일 지방직구급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지문은 20번하고 19번 사령 문제와 앞에 있었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3번 문제 있죠. 그 정도가 이제 변별력 낼 수 있는 문제이고 나머지는 기출문제집을 착실히 수행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로 윌비스 공무원 지방직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